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이론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 교수의 강연입니다. 요약된 우주, The Universe in a Nutshell이죠. 네. 카쿠 교수는 물리학이 우리 문명, 또 미래 기술의 아주 근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렇죠. 레이저라든가 인터넷, MRI 스캔 같은 것들이 전부 물리학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강연 속 핵심 통찰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카쿠 교수. 특히 끈이론 분야에서 아주 저명한 분이죠. 아, 끈이론이요. 네, 이분 강연은 물리학이라는 게 그냥 어려운 공식 덩어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아하. 세상을 이해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는 점, 그걸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은 물리학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쭉 따라가 보면서요. 우주를 지배하는 힘들, 그리고 끈이론 같은 최첨단 이론들, 또 우주의 거대한 미스터리까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세상을 좀 꿰뚫어보면 그런 통찰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카쿠 교수가 물리학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가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네, 그렇죠. 8살 때 아인슈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평생 매달렸던 모든 것의 이론, 아, 통일장 이론. 네, 통일장 이론. 그 이야기에 아주 강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네. 우주의 모든 힘을 단 하나의 아름다운 방정식으로 설명하겠다니, 이야, 정말 대단한 꿈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호기심이 정말 평생의 탐구로 이어진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요. 당시 TV쇼 중에 플래시 고든이라고 있었나 봐요. 아, 플래시 고든. 저도 어릴 때. 네. 네. 거기 나오는 뭐 우주선, 광선총 이런 공상과학 기술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결국은 다 물리학 법칙에 기반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미래를 이해하려면 물리학을 알아야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 단순히 혈시 설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청사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카쿠 교수는 뭐 타임머신이나 워프 드라이브 같은 기술들 있잖아요. 네. 이것도 언젠가는 물리학 법칙 안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더시 클라크의 말처럼 충분히 발달한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 이게 딱 떠오르네요. 바로 그거죠. 결국 물리 법칙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모습이 결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물리학의 발전 자체가 인류 문명의 발전하고 그 궤를 같이 해왔거든요. 그 첫 번째 혁명은 역시 아이작 뉴턴에게서 시작됐다고 봐야죠. 뉴턴. 네, 뉴턴 이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예를 들면 물체가 땅하고 합쳐지려는 갈망 때문에 아래로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지배적이었어요. 와, 2000년 동안요? 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어떤 체계적인 법칙 같은 게 없었던 시대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 중력 현상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비의 영역이었다니 놀랍네요. 그렇죠. 그런데 뉴턴은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저 달도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생각의 전환점이었네요. 그렇죠. 지상의 법칙하고 천상의 법칙이 다르지 않다. 이런 통찰이었던 거죠. 네. 뉴턴은 이 문제를 풀려고 미적분학이라는 새로운 수학 체계를 만들었어요. 23살이에요. 23살에요? 미적분학을요? 와. 네, 그걸 이용해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현상이 사과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 즉 중력 때문에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증명해냈죠. 대단하네요. 이 모든 걸 담은 책이 바로 그 유명한 프린키피아입니다. 프랭키피아. 아, 이 책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단순히 사과와 달 문제만 푼 게 아니라 그렇죠. 우주 전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법칙을 제시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행성의 궤도, 포탄이 날아가는 거, 밀물, 썰물 같은 거, 움직이는 모든 것을요. 단 몇 개의 법칙하고 수학으로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미신이 지배하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이성과 법칙에 기반한 근대 과학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산업혁명 시대의 기계들이나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쏘아올리는 우주 탐사선 궤도 계산할 때도요. 여전히 뉴턴의 법칙이 아주 핵심적으로 쓰입니다. 아, 지금도요? 네. 중력이라는 이 첫 번째 힘의 발견과 이해가 현대 문명의 기초를 놓은 셈이죠. 그럼 중력 다음으로 인류가 이해하게 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 네. 오랫동안 번개는 신의 분노다 이렇게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제우스가 던지는. 네.
네, 그런데 1800년대에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실험 물리학의 거장이 등장하면서 전기의 시대가 열립니다. 마이클 패러데이. 네, 패러데이는 실험을 통해서 전기하고 자기가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걸 알아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아, 서로 영향을 주는군요.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전자기 유도 법칙이고요. 현대 발전기의 원리가 바로 이거죠. 전자기 유도 법칙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전기는 상상도 못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다 이 원리죠. 네. 근데 패러데이는 또 전기랑 자기가 서로를 만들어내면서 파동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했다면서요. 네, 패러데이의 그 실험적인 통찰을 수학적으로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입니다. 맥스웰? 네, 맥스웰이 패러데이의 발견을 4개의 아주 아름다운 방정식으로 정리했어요. 4개의 방정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기 파동의 속도를 계산해 봤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속도가 정확히 빛의 속도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빛의 속도랑요? 와. 네, 그래서 맥스웰이 선언했죠. 이것이 바로 빛이다. 아, 빛의 정체가 바로 전자기 파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야,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현대 물리학이나 공학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전자기력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빛의 정체를 밝힌 걸 넘어서요. 뭐 라디오, 텔레비전, 레이더, 그리고 오늘날의 인터넷, 스마트폰까지 네. 현대 정보통신 문명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된 거죠. 카쿠 교수가 언급했던 미래 기술들 있잖아요. 안경에 인터넷이 내장된다거나 몸속을 찍는 알약 카메라 같은 거. 네, 알약 카메라. 이것들도 결국은 이 전자기력을 얼마나 정교하게 제어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중력이 거시세계, 기계시대를 열었다면 네,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전자기력은 정보시대를 연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 다음 힘은 뭔가요? 태양이 그렇게 오랫동안 에너지를 내는 거, 이것도 오랫동안 수수께끼였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이나 타오를 수 있는 그 에너지의 비밀, 그건 바로 원자핵 안에 숨겨진 힘, 즉 핵력에 있었습니다. 핵력. 네, 여기에는 약한 핵력하고 강한 핵력 두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강한 핵력은 양성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묶어서 원자핵을 구성하는 힘입니다. 아, 원자핵을 뭉치게 하는 힘이군요. 네, 그런데 이 핵에너지의 열쇠를 제공한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방정식이죠. E는 mc제곱. E는 mc제곱. 나왔네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방정식일 텐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간단히 말하면요. 질량 m하고 에너지 E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다. 질량과 에너지가 같다. 네,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c제곱, 즉 빛의 속도의 제곱이 엄청나게 큰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질량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아,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자기 질량의 일부를 계속해서 막대한 에너지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빛과 연료요. 와, 질량이 에너지로 변한다. 정말 놀라운 개념이네요. 그런데 이 핵력의 발견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선 원자폭탄이라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탄생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과학적으로도 좀 큰 혼란을 가져왔어요. 원자를 쪼갰더니 양성자, 중성자 말고도 새로운 입자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 예상치 못한 입자들이요? 네. 너무 많이 발견되니까 마치 입자 동물원 같다는 말까지 나왔죠. 입자동물원. 네. 물리학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 거죠. 그 혼란 속에서 카쿠 교수가 고등학생 때 자기 집 차고에서 직접 입자 가속기를 만들었다는 일화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반물질까지 만들어냈다고요? 네, 물론 아주 기본적인 헝키였겠지만 그 실험 정신하고 열정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 네. 반물질이라는 건 일반 물질하고 전함한 반대인 입자거든요. 예를 들어 전자의 반물질은 양전자 플러스 전하죠. 전함한 반대. 네. 근데 물질하고 반물질이 만나면 E는 mc제곱에 따라서 100% 에너지로 소멸해요. 100%요? 네. 이론적으로는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차고 실험이 결국 그의 물리학자로서의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그럼 그 입자동물원의 혼란은 결국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수많은 입자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하려고 표준 모형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표준 모형. 네, 쿼크, 렙톤 같은 기본 입자들이 있고요. 이것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죠. 네. 카쿠 교수는 이 표준 모형이 뭐 36개 쿼크에 19개 임의상수, 너무 복잡하다면서 과학계에서 가장 못생긴 이론이라고 농담도 하는데요. 못생긴 이론이요? 네. 하지만 실험적으로는 정말 엄청나게 성공적인 이론입니다. 수십 년간 이루어진 거의 모든 입자 물리학 실험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해 왔거든요. 마치 그 우주의 부품 목록, 사용 설명서 같다는 느낌이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 모형이 끝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꿈꿨던 그 모든 것의 이론, 이걸 향한 도전은 계속된 거죠. 그렇습니다. 표준 모형에는 아주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바로 중력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 중력이 빠졌군요. 네. 그래서 네 가지 기본 힘, 그러니까 중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이 모든 힘과 모든 입자들을 하나의 통일된 원리로 설명하려는 노력. 그 끝에 등장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끈이론입니다. 끈이론. 드디어 나왔네요.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핵심 아이디어가 대체 뭔가요? 이게 정말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아이디어인데요. 네. 모든 기본 입자들이 사실은 점, 포인트가 아니라 아주 작게 진동하는 끈, 스트링이라는 거예요. 끈이요. 실 같은 건가요? 네, 뭐 고무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바이올린 줄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음높이의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작은 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전자, 쿼크, 광자 같은 서로 다른 입자로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와, 진동 방식에 따라서 입자가 달라진다. 네. 더 나아가서 우주를 지배하는 네 가지 힘 역시 이 끈들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모든 것이 작은 끈의 진동이라니, 와, 정말 아름다운 발상인데요. 그럼 이 이론, 검증이 가능한가요? 그게 사실 가장 큰 숙제입니다. 끈이 너무너무 작아서 직접 관찰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끈 이론이 몇 가지 예측을 내놓기는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입자들 외에 초입자라는 새로운 파트너 입자들이 존재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초입자. 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거대 강입자 충돌기 LHC 같은 거대 실험 장치들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여기서 바로 이런 새로운 입자나 현상을 찾아서 끈 이론의 증거를 발견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 LHC가 그걸 찾는 거군요. 네,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끈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을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학적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끈 이론이 맞다면 우리 우주에 대해서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끈 이론은요, 빅뱅 이전의 상태라던가 블랙홀의 중심처럼 아인슈타인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까지 설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빅뱅 이전이요? 와. 네, 더 나아가서 우리 우주가 유일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다중우주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다중우주. 네, 수많은 우주 거품들이 존재하고 어쩌면 우리 우주는 그런 거품들 중 하나일 뿐이다. 뭐 이런 거죠. 다중우주라니.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혹시 다른 우주로 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이론적으로 있나요? 뭐 웜홀 이런 개념도 있던데요. 아, 웜홀. 네, 웜홀은 시공간의 지름길 같은 개념이죠. 지름길이요? 네, 종이를 접어서 두 점 사이를 바로 뚫는 것처럼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로서 수학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로 만들거나 통과하려면 현재로서는 정말 상상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안정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순전히 이론적인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이론이군요. 네. 하지만 카쿠 교수는 아주 먼 미래를 내다봐요. 수조 년 후에 우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빅 프리즈 시대가 오면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웜홀을 통해 다른 젊은 우주로 이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가능성까지 제시합니다. 이야, 정말 상상조차 힘든 스케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힘으로 세상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제5의 힘 같은 건 없을까요?
물리학자들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색하죠. 하지만 현재까지 제5의 힘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없군요. 네. 오히려 최근 물리학계의 가장 큰 미스테리는요, 이미 존재하는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그 정체를 전혀 모르는 것들이에요. 아, 그게 뭔가요? 바로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뭔가요? 암흑물질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빛과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요. 네. 하지만 중력은 작용합니다. 그래서 은하들이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그런 미지의 물질이에요. 우주 전체 물질의 약 85%를 차지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85%나요? 보이지 않는데. 네. 그리고 암흑에너지는 더 미스테리한데요. 우주 공간 자체에 퍼져 있으면서 우주 팽창을 점점 더 가속시키는 뭐랄까 반발력 같은 에너지예요. 팽창을 가속시킨다고요? 네, 이게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계산해보면 우리가 아는 원자로 이루어진 별이나 행성, 심지어 우리 자신 같은 물질은 우주 전체에서 정말 얼마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보통 물질은 우주 전체 에너지와 물질을 합쳐서 봤을 때 약 5%에 불과해요. 5%요? 네, 나머지 95%는 정체불명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거죠. 와, 우주의 95%가 미스테리라니. 그렇죠. 현재 물리학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이들의 정체를 밝혀내는 겁니다. 카쿠 교수도 이 비밀을 푸는 젊은 과학자에게는 노벨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하죠. 정말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느낌이네요. 카코 교수가 강연 마지막 부분에 물리학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조언도 좀 했던데요. 네, 맞아요. 물리학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대학교 1학년 과정부터 정말 어렵고 많은 학생들이 좌절한다는 현실적인 경고를 하죠. 아,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네, 화려한 이론에 바로 뛰어들기 전에 마찰력, 지렛대, 도르래 같은 아주 기초적인 역학 원리를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이 정말로 열정을 느끼는 분야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카쿠 교수 본인에게는 그것이 바로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이론 물리학이었던 것처럼요. 오늘 카쿠 교수의 강연을 통해서 뉴턴에서 시작해서 아인슈타인, 끈이론, 그리고 암흑에너지라는 거대한 미스터리까지 물리학의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요, 물리학이 우주를 이해하는 언어이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열쇠다. 바로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우주를 이해하는 언어. 네. 중력, 전자기력, 핵력에 대한 이해가 지금의 기술 문명을 만들었듯이 끈 이론이나 암흑 에너지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열어줄 수도 있겠죠. 네. 단순히 지식을 얻는 걸 넘어서서 우주와 우리 자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힘, 그게 물리학에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카쿠 교수가 던졌던 질문을 저희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수조 년 후 우주의 종말이라는 그 아득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주의 근본 원리를 파헤치려는 이 노력은 과연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